네.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신 분 중에서 그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진출했다가 투자금을 다 날리고 망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투자를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식들 그러니까 자신의 전문 분야가 이러한 자영업 이런 분야가 아닌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의료법인에서 자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의료법인의 대표나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의 전문가지 이러한 영리회사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 그러한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만약에 그런 뭐 대자본이든 아니면 뭐 이름뿐인 자본이든 그런 데와 같이 연합을 해서 자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 결과가 병원만 날리고 돈만 다 잃어버리고 그 자법인은 뭐 중간에 회계 조작을 통해서 돈을 다 챙겨가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법인은 오히려 이러한 전문 경영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경영에 실패가 있을 경우에라도 그런 것이 모법인으로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의 방화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돈 벌으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의료법인은 의료의 전문가지 돈 버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 말은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애초에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하신다는 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러니까 수익의 80%를 여기 보니까 가이드라인에 보니까 뭐 자법인 의료법인 운영소득의 80%를 의료업에 사용하게 하겠다 이랬는데 이것도 참 제가 조금 전 말했듯이 회계를 조작하면 얼마든지 수익 안 낸다고 해도 돼요.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몇 년 동안은 아유 이거 투자비가 많이 드네요. 이러면서 계속 자본 투자만 하게 하고 경비를 많이 부풀리면 우리 법인 입장에서는 아유 초기니까 이러나 보다 하고는 계속 돈만 내야 되지 수익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뭐 수익을 벌어서 의료법인에 이익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자법인을 설립한 것 때문에 몇 년간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나중에 이제 그래 이제는 좀 이익을 얻나 보다 할 때쯤에는 먹고 튀는 거죠. 그 투자했던 곳에서. 그러면은 결국 전문가가 아닌 의료법인만 거기에 속아가지고 자기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병원만 날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의료법인 중에서 정작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법인은 정말 몇 %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입지 조건이 좋다거나 하여튼 큰 병원이고 환자들에게 유명한 병원 그러한 뭐 브랜드가 있는 몇몇 병원만 그런 입지 조건을 활용해서 이러한 자법인이 혹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개만. 근데 거기는 사실 이거 안 도와줘도 이미 잘 하고 있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료법인 이 법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현재도 이미 자생하고 있는 병원을 더 도와주는 거고 현재 어려워서 뭔가 살 길을 모색해보려는 그 병원은 이걸 하는 순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의료법인 중에 잘 사는 의료법인은 더 잘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의료법인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이러한 스토리 이런 것은 하나의 꿈에 불과하고요. 실제로는 현재 우리나라에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중소병원을 대다수를 망하게 하고 그중에 의료법인이지만 큰 병원들은 그들이 대자본과 결합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답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대답은 뻔하시잖아요. 저는 그 대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병원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대다수 병원을 죽이게 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개별 급여 관련해서 1분만 더 주세요. 제가 좀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은요, 그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법을 바꾸지 마시고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처럼 통합급여를 그대로 주고 그리고 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에 한해서 지금 주거급여법은 이미 있으니까 주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탈락된 분들에 한해서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정말 도와드려야 되는데 현행 법 때문에 안 된다. 그럼 그런 분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 법으로도 뭐 필요하면은 교육급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을 기초생활수급법 안에 교육특례라는 걸 조항을 마련하셔가지고 교육특례를 하면 됩니다. 현재 의료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생계급여를 탈락되신 분 중에 정말 병원 이용이 많고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는 의료특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생계급여는 안 주지만 의료급여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2종이라고 해서요. 그럼 그런 것처럼 교육도 2종을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예, 그 의료급여 한 번 틀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종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나 지금 뭐 개별급여로 지금 전환한 취지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개별급여로 가는 것도 생계급여에서 졸업을 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각지대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또 근로연도 제고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에서 교육특례 조항만 신설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법을 고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동사무소에 가서 지금 사실 뭐 특례를 만든다는 것이 지금 어떤 기준들을 차등을 두는 거하고 큰 차이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별 급여로 가면 각 장관님들이 그 급여에 대한 수준을 다 따로 정하실 거잖아요. 각각의 부처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개개의 기준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종합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저희가 관리도 사회복지 행복이음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이 최저주거 수준을 그쪽에서 보다 전문성 있게 보장하는데 더 민원인이 찾아가면 사회복지사 한 명을 만나면 됩니까? 아니면 급여별로 다른 공무원을 만나야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희망복지 지원단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원스톱이라는 게 그 장소의 원스톱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해주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창구가 하나가 일어나되면은 그 담당자가 또 그럼 한 사람만 만나면 교육이든 주거든 뭐든 한 사람이 다 상담을 해줍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예, 그러면 사람은 한 사람이 항상 일대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지시를 하는 부처는 여러 개예요. 사회복지가 너무 힘들어요. 보고를 5개로 해야 돼요. 교육부, 기초교통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해서 여러 개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개의 통계를 받아야 돼요. 사회복지가 불쌍히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그 특례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의 특례를 해서 한다면은, 그것을 보건복지부가 저는 다 하는 것이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급여에 대해서 저는 교육부가 더 전문성이 있고, 또 더 많은 어떤 그 배려를 해줄 수 있을 그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물론 이게 지금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틀에 있는 한 복지부가 관할합니다. 관할하지만은 그러한 그 개별 급여들을 이번에 국토교통부로 가면서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거의 그 상당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저주거 수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원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제도 개선의 큰 혜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